오늘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1881년 스페인 말라가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작품만 3만여 점을 넘게 남기셨습니다. 회화로는 1만 3천 점이 넘는 그림을 그리셨고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바쁘셨어요. 여자들도 많이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무려 7여인이다 하고 말할 만큼 많은 여인들을 만나면서 그림도 그리셨고요. 큐비즘의 대가로서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92세까지 장수했던 인물이죠. 그런 피카소가 바르셀로나 미술관에 그의 어린 시절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왜 피카소가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바르셀로나 여행 중에 피카소 미술관을 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가야 하고 이왕 가는 김에 가이드 투어를 두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피카소 미술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피카소 미술관을 실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제 보른 지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은 예전엔 귀족의 집이었던 곳이에요. 중세 귀족의 집이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 형태로 만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963년도 개원 당시에는 이 미술관이 피카소 미술관이었지만 이름을 다르게 붙였습니다. 실제 이름은 사바르테스 미술관이라고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카소란 인물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지도자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 지도자가 바로 프란시스코 프랑코였죠. 이 프랑코가 당시에 스페인 내전을 일으키고 스페인 당시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학살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분노하며 피카소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마드리드에 있는 게르니카죠. 이 게르니카 작품 때문에 프랑코랑 피카소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됐고 그런 연유로 피카소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건 피카소 미술관을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 이름을 따서 개원을 했던 1963년에 사바르테스 미술관이었던 곳이죠. 이 작품 수만 해도 여기는 4,000개가 넘는 4,251점이나 되는 작품이 있을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미술관이고 특히나 제가 강추하는 이유는 피카소의 어린 시절의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피카소 그림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미술관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말을 제 입 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피카소 미술관에서 7개의 작품, 그 7개의 작품을 통해서 피카소가 어린 시절의 그림이 얼마나 그 이후에 영향을 많이 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될 작품은 사바르테스 작품입니다. 피카소 절친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 고양이, 꾸아트로카츠라고 하는 곳이 바르셀로나에 있는데요. 그 당시 바르셀로나의 젊은 예술가들 아지트였어요. 시인으로 활동했고 피카소와 늘 함께하면서 굉장히 피카소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시인이면서 친구이면서 마지막 시기 때는 피카소의 비서까지 되어줬던 친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은 또 이 그림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무한도전 나왔던 정재영 씨 닮았어요. 고요. 정말 그런가요? 피카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친구가 바로 사바르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미술관과 함께 볼 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될 그림은 파드레 마드레입니다. 바로 엄마 아빠죠. 피카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림이고요. 왼쪽의 그림이 이제 루이스가 피카소 아빠, 그리고 오른쪽 피카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엄마입니다. 여기서 좀 느껴지시나요? 피카소가 어느 성을 따라갔는지. 실제로 피카소의 이름은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피카소란 성을 선택했죠. 그림을 보면서 혹시 느껴지시나요? 피카소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왼쪽에 있는 아빠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엄마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되게 따뜻하고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카소가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더 많았다는 것.
그 이유는 미술교사였던 아버지는 피카소가 자신의 못다했던 화가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라면서 엄청나게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시킵니다. 그것이 피카소에게는 감사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줬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늘 따뜻한 사람, 아빠는 늘 나를 채근하는 사람. 이것들이 그림 속에 드러납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주정주의 그림이라고 하고 감정을 그림에 담아낸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이 그림을 누구보다 잘 그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화가 맞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1888년 해바라기, 1889년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모습은 뭐죠? 바로 피카소와는 다른 고흐의 강렬한 열정과 정열이 그림에 나타나죠. 특히나 저는 이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당시 고흐가 아르레서 그의 친구 고갱이 온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자신의 뜨거운 감정과 열정을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 그림 속에서 고갱에 대한 우정 그리고 사랑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흐가 고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고흐의 주정주의 기법, 감정을 그림에 고스란히 표현하는 것, 별이 빛나는 밤의 모습들, 찬란하게 빛나는 별의 모양들, 그 모습들과 사이프러스의 대조, 성당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피카소라고 하는 인물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피카소는 다양한 그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될 작품은 라 프리메라 커뮤니온, 첫 영성체입니다. 바로 세례를 하고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영성체 의식을 표현한 거죠.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896년 작품이라는 것. 피카소 나이가 15살 때 종교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이 구도만 봤을 땐 누가 봐도 피카소가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완벽한 원근법, 시선 처리,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표정이 완벽하게 가운데 사람들에게 시선을 가게 만들고 있죠. 특히나 소녀가 엄숙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당시 때의 종교적인 엄숙함들을 피카소가 완벽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죠. 몇 살 때요? 15살 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카소가 그냥 단순한 추상 화가가 아니라 10대 때 이미 구상 화가로서의 준비가 끝난 화가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피카소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피카소를 유명하게 만들어졌던 그림, 이런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는 회화적인 기본적인 기법을 모두 다 소화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될 작품은 CNCI 카리타주입니다. 과학과 자비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종교적인 엄숙함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대비적인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1897년작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면 피카소의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지금 현재 구조적인 부분들을 그림에 표현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요? 가운데 환자의 모습, 아래쪽은 의사의 모습, 위쪽은 수녀님의 모습을 통해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대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대비적인 효과에서 우리는 손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의 문 앞에서 그걸 가장 먼저 해결해 줄 사람은 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남성이 왠지 모르게 저 환자를 고쳐줄 것만 같은데 웬일인걸 손을 보니까 가지고 가네요. 환자 손이 가지고 가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수녀님의 모습을 보면은 차를 건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 의해서 환자의 손이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환자를 중심해서 아래쪽과 위쪽의 구조를 대비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과학이 대신할 수 없는 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냥 보면 그림이지만 잘 보면 종교적인 주제를 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소실점을 오른쪽 침대 쪽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들어왔던 곳이 오른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들어오면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실제 그림보다 훨씬 더 커져 보이는 효과마저 갖게 되는 거죠. 피카소 미술관에 가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왼쪽에서 보는 그림은 전혀 다르다는 것. 이러한 배치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만큼 피카소의 16살의 그림은 완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카소는 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2살에 라파엘로처럼 그렸고 아이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 말이 참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구상화가로서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 구상화가에서의 모든 습관을 깨어버린 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렸다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었던 거죠. 이렇게 피카소는 조금씩 조금씩 자신만의 그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란 인물은 마드리드에 데뷔를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죠. 하지만 피카소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왕립미술관에 가라고 하고 또 지원도 해주셨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회화법만 배우는 것에 실증을 느꼈고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와 같은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수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 시기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되죠. 다섯 번째 작품은 까사헤마스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계속 주목해서 보다가 왠지 모르게 누구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투어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피카소의 절친이었던 까사헤마스는 피카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피카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촌뜨기처럼 사니? 예, 우리도 파리 물 좀 먹어보자. 함께 가볼래? 라고요. 그렇게 해서 까사헤마스와 같이 피카소는 파리 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파리에서 새로운 파리만의 문화와 그리고 파리의 그림들을 보면서 흠뻑 취하게 됩니다. 그림에만 취하면 참 좋은데 사랑을 또 하네요. 그래서 이 까사헤메스라고 하는 인물은 제르망이라는 인물과 피카소는 오네테라고 하는 인물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사랑이 잘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까사헤메스는 제르망을 너무 사랑했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 구원을 합니다. 하지만 제르망은 안타깝게도 모멸스럽게 그에게 이렇게 스페인 촌뜨기 주제에 어디서 나를 넣나.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겠던 거죠. 가사헤마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술을 연거푸 마십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권총을 겁니다. 그리고 제르망을 향해 총구를 방아쇠를 당기고요. 그리고 자신의 관자놀이를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까사헤마스의 이야기를 들은 피카소는 너무나 슬퍼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비극은 없앴을 텐데. 라고요. 그러면서 까사헤마스가 당시의 죽음 이후에 그를 애도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오카시온, 까사헤마스의 장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게 되면 까사헤마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아래쪽에 그렸고요. 하늘에 올라가서는 수많은 여인들이 까사헤마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살아서는 여인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네가 하늘에 가서는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래 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떠올랐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것은 피카소의 선배 화가 엘 그레코가 톨레도 산토톰의 성당에 그린 그림이죠.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란 작품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오르가스 백작에 선정을 베풀었고 그의 죽음 이후에 성인들이 내려와서 함께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중분할 구조로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공간 지상과 하늘의 모습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도 지상에서의 죽음과 하늘에서의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이중분할 구조를 선배 것에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저는 피카소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화가는 베끼고 위대한 화가는 훔친다. 이것이 바로 피카소가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배 화가에게 보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자신만의 것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 같은 거 들을 때 예전 노래도 듣지만 리메이크 곡도 듣잖아요. 그 리메이크 곡이 더 좋으면 더 찾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카소는 과거 선배들의 그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끌어오는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작품이 까사헤바스의 장래라고 하는 작품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그림은 폴 세잔의 정모라입니다. 이 폴 세잔이란 인물이 그린 정모라를 보고 피카소의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그림부터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보시면 이 정모라 속에서 사과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세계를 변화시킨 사과다 이렇게 말하죠. 세계를 변화시킨 사과,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의 사과,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애플의 사과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지만 스마트폰 애플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폴 세잔의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보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거든요. 우리는 사과를 떠올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빨간. 그런데 폴 세잔의 그림 속에서 사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파랄 수도 있고 빨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림은 하나의 시점에서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피카소의 영혼을 흔들게 되고 피카소가 심지어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스승은 세잔이다. 왜 그럴까요? 네.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쭉 이어왔던 한 가지 법칙, 원근법, 하나의 소실점을 찍어서 그리는 그림의 방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피카소가 폴 세잔을 좋아했던 이유는 고정관념의 파괴,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사과는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사과는 빨갛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피카소에게 던져줬던 거죠. 그리고 피카소가 이것을 보고 나중에 하나의 엄청난 대작을 그리게 되는데 그 그림이 그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들이죠. 아비뇽의 처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피카소는 위대한 화가이기 때문에 세잔의 그림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훔쳐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는 거장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맺게 됩니다.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훔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잔이라고 하는 화가를 통해 큐비즘이 피카소를 통해 또 연결이 되고 또 피카소와 브라크가 함께 더 연결돼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거의 세잔의 그림을 보고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 붕괴됐다. 완벽히 현대 미술이 시작됐던 시기는 세잔으로부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세잔의 사과의 그림은 피카소의 영혼을 흔들었고 피카소가 끊임없이 사과의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림은 청색시대 앗솔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은 세잔도 있고 그리고 당시 때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패러디하면서 자기만의 것을 막 가져오는 엄청난 피카소의 열정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열정만 있다고 해서 그 현실이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카소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시대 때 20대 때 피카소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파리에 가면 나도 유명해질 거야. 나도 남들 못지않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피카소의 생각과 달리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압생트라고 하는 술, 70도가 넘는 그 알코올 도수, 말 그대로 알코올 덩어리인 그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추워서 압센트를 먹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의 불황자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들. 사실 몽마르트 언덕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피카소에게는 너무나 추하고 아프고 슬프고 고독한 곳이었죠. 그것을 그린 시기를 사람들은 블루 페인팅 또는 블루 페리오드라고 해서 청색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때의 피카소는 불안했습니다. 꿈을 갖고 파리에 상경했지만 파리에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힘들었던 순간순간을 넘어서기 너무 힘들었을 때 가장 싸게 구할 수 있었던 바로 이 물감이 청색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청색 시대를 그리면서 언젠가는 피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피카소는 파리에서 우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청색 시대를 지금은 가장 부자들이 사랑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 자체도 별로 없지만요. 천하의 피카소도 꽤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한 번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던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저는 손과 발을 주목하게 됐는데 기형적으로 길어진 손과 발의 모습이 이 몽마르트 언덕의 더 차가움을 저는 배가시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었던 피카소, 우울했던 피카소가 어느 시기부터 그림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그림이 환해지는 순간은 바로 사랑을 할 때죠. 그렇게 피카소는 청색 시대를 끝내고 장밋빛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의 첫사랑 페르난드 올리비에를 만나면서부터. 다음 시간에는요. 피카소가 장밋빛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의 생애 동안 만났던 7명의 여인들, 그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바뀌어왔던 그의 그림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다음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피카소는 누구를 사랑했고 또 피카소를 사랑했던 여인들은 누구며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든 작품들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